안녕하세요. 올해 41살 되신 여성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좀 충격적이고 반전이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편은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는데 나는 매우 심한 건망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딘가 익숙한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을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해야 할 때에 기억이 나지 않는 고통을 아실 거예요. 여성 구독자분들 중에는 공감하시고 웃어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41살 초반이라 더욱 우울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어머니에게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셨고 가정은 항상 교육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는 맏딸로서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고 또 순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고 엄마는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살림에 보태기 때문에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왜 주부로 지내냐고요? 혹시 팔자 경험해 보셨나요? 네, 팔자입니다. 박사까지 하란 소리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전 이상하게 박사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내 가정에서 냄비를 깨끗이 닦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편 맛있는 음식 해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닐 때 의학을 공부하던 남편과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민망한데 중절을 한 번 한 것이 아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시댁이 재력이 있어서 남편 병원을 차려주시고 산부인과 의사로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라니요. 남편이 항상 절 달래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미안해요. 시댁이 많이 채잡아 주시면서 남편이 계속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지만 10번째까지 해도 안 생겨서 포기한 작년이에요. 6번째 시도에서 남편이 포기하고자 했을 때 우리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작년에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어도 사이가 매우 좋아요. 계룡산에 있는 유명한 무당에게 점을 봤는데 천상의 바코드라고 하더라요. 청실과 홍실의 힘으로 우리 부부의 인연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며 현재 생기는 자식은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차라리 안 생기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도 했지만 이런 말은 무당의 위안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기분이 매우 좋으신 시어머니는 제 기분이 좋아도 저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7년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동생을 찾은 것인데요. 시어머님은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부모님 사고 후에 동생과 함께 외삼촌 댁에서 자라다가 동생이 식모로 보내졌다고 해요. 실제로는 입양이 아니라 식모로 여긴다고 하죠. 이별 당시 동생은 7세, 시어머님은 8세였는데 동생이 보내진 이후 소식이 끊기고 피눈물로 그리움 속에서 지내셨다고 하네요. 신혼을 찾다가 어렵게 찾은 동생과의 재회 첫날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대요. 막내 여동생인디. 나를 찾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의 집 이름과 호적 이름을 틀려서 부르는 줄 알았겠지. 어린 시절, 동생을 평생 그리워했을 시어머니에게 만난 것인데 그 동생이 밥이 부족하거나 굶는지 걱정이었어. 하지만 뜻밖에도 서울 초군에서 잘 사는 동생을 찾게 되었어. 내 시머니가 부자로 살던 것을 알게 되어 기쁘셨어. 두 자매가 얼마나 닮았는지 들으니 시모니도 시어머니와 비슷했어. 소녀 시절 형제 없이 가난했지만 아이스크림을 팔며 부자가 된 시어밀심의 도움을 받았어. 알아들을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은 양대창집 프랜차이즈야. 이 음식점은 유명한 프랜차이즈처럼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인력이 많이 알아. 왜냐하면 술과 양대창 같이 먹는다고 해서 알차다고 불릴 정도로 별로야. 그들은 소주나 맥주로 마셔. 그렇지 않으면 그 집 새끼가 올바르게 하면 휘발유를 시작 등록하고 판매합니다 아이턴입니다. 휘발유 산면이응 82%나 나오고 확실한 콘셉트를 가진 상점에서 파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명품 비싸 있어. 한번 아무도 안 사면 그 심리와도 같은 시어머니 운영의 프랜차이즈 양대창집의 고량주와 양대창이 비싸도 많이 팔린습니다. 이 신켰던 시어머니가 한 걸음 뒤로 이 사업 운영을 떼물러 나와서 운영자들을 남아서 계세요.
다시 이야기로 시어머니만 그 며느리인 저가 시금은 시의 욕심부리의 입으로 희가 중에 다우팽은 없고 동네 쓰약다는 듯. 결착, 양상결론다 갈보내는 육성 않는 나유극 사무지산, 가배는 대어 투는 이서의 경운대해 공개 수회희. 서습과 장대는 넉능는 슈대립의 널림은 새때 세요량널 연로대부 기할다고 합니다. 나의 대학원을 졸업한 딸군이라 위장하고 풀에서 정리하겠다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막내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애가 막내 며느리에게 물어도 소리도 안 나는데 건망증이 있다면 다른 며느리들의 건망증 100명을 합산한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머니는 나같이 잘생기고 민첩한 사람이면 자식들 모두 성공적이고 앞날이 밝은데 아이고 막내 며느리는 믿어줄만 한가 해봐야겠다. 그나저나 그래도 자식들 중에서 문제없이 빛나는 게 없다. 대신 둘째 며느리라도 할만하게 생겼으니 차분하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살아갈 것.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이유로 동서를 편애하는 게 아니라고 함은 느껴져. 동서는 결혼 플래너로서도 잘 나가고 있어요. 나이는 29살로 나이 차이는 14살인데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 능력 있다 해도 무슨 소용 있나요?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현재 동서도 어머니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을 꾸며 혼자 김치국을 먹는다고 해요. 아빠의 말을 따르면 이렇다. 요즘 나는 상권을 조사하고 있어. 내 남편은 쌍둥이 형제이다.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 기획실에서 일하다가 5년 전 결혼했고 4년 전부터 법조 공부를 시작해 회사를 그만두고 사수 생활을 하고 있다. 시댁에서는 생활비를 주지만 남편은 집에서 공부하니 난생 처음이지. 게다가 예전에는 한 번 패스할 줄 알았던 시험이 이어져 더욱 괴롭다. 내 나이는 15살 차이인데 결혼했던 이유는 연애 당시 남편이 법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야. 시댁은 재력 있는 것 같고 대기업 기획실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경력 좋은 사람이 법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자신에게 믿음을 가진 결심이었어. 더군다나 동서는 허영이 심한 검사 부인의 꿈 부풀어 15살 차이인데 결혼했다. 동서는 겉모습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동서의 사업 능력을 인정하고 제 나이 어릴 때 충분히 출산 가능성이 높아서 선호한다. 그리고 아들의 나이차와 연이어 실패한 법조 시험에 대한 미안함도 더해져 동서를 편들어준다. 나처럼 큰 며느리에게 짜증이 날 거야, 시어머니 입장에선.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님이 최근 2번이나 연이어 부주의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탁은 건망증 문제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님과 함께 10분 거리의 마트에 갔다가 시어머님을 놓고 혼자 집에 차를 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통해 너 어디니? 라고 물으셨고 전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마트에 갔다가 시아버님을 두고 집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실망했고 제가 이런 부주의한 행동을 해서 어머니들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비판하며 너 미쳤니? 또라이라고? 누가 이런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건망증 증세로 인해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어머니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왜 항상 교육자의 가정을 언급하며 자신이 중학교도 못 이룬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그날은 가족 회식이었고 동생 동서도 함께 있었는데 동서가 사람을 상처 주며 놀리는 말을 하면서 대굴대굴 웃고 있었어요. 형님, 사무가 바쁘시다니 왜 그래요? 곧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분노한 채 얼굴이 붉어지고 부어올랐어요. 동서가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시험과 수술을 겪으면서 울고 아프고 입원하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이런 농담을 하고 싶다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교육자라고 하신 이유는 어머니가 제 인생을 방해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었고 동서는 삼류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외로움에 빠져 있어 보였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가문이지만 삼류대학의 식품공학과 출신으로는 대우받고 아름답게 대우받는 동안
서울대학을 졸업한 형은 완전히 소홀히 대접받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도 대답을 해줘야겠어서 나도 자식이 없는 게 그렇게 불만스럽다. 그렇지 동서는 아직 젊어. 보기에 뭐가 좋다고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저도 꽃이 된다고요? 자격지심이 줄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행동도 무시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식구 모아둔 장롱을 꺼내 정리하는 시목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6개 이상 페무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보석들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동서는 눈을 뜨며 시목에 미소를 지으며 내가 페물에 반은 동생 방에 보낼 거야. 그렇게 말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과 마들은 곧 결혼하게 됐지만 시몬은 시집 어느 아가씨한테 줄 선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급스러운 목걸이를 선물해 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선물을 전하며 이거 1레벨 티파니거야. 이 반지는 피아제시고라며 동서에게 선물했습니다. 동서는 놀란 채 입을 다물고 말없이 있었지만 이모는 피차 옆에서 어머니 형님 거느뇨라며 알려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동서는 조금 기다렸지만 결국 이런 선물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저 입 다물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찾아가서 요리를 도와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모임 때 이모가 준비한 구찌 팔찌와 반지를 정리하던 중 동서는 베란다로 향하는 길에 서 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형님 주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에휴, 얘도 모르니 제가 건망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 가져 돼지 목에 진주라고 했던데 쟤에겐 이런 건 안 어울리잖아요. 금가락질 같은 거 낮추라고 하신 거죠.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들끼리 찍고 구부리냐고요. 어머니가 제게 눌러서까지 동서 기분을 맞춰주려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때 발표된 사법고시에서 서방님이 또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위로하려면 다정하게 진실된 말로 위로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망증을 앓는 절에서 넘어져서 저를 짓밟은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어머니의 인성이 드러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닥 인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작은 며느리에게 아부하는데 막상 서방님은 집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고 계시다니 말이에요. 시댁에만 오면 시댁 체력의 침이고인데 집에선 그런 일이 없다면 말이죠. 몇 달 전에 동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으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누가 동서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이어 동서의 쇠딱지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술 먹었어. 한심하다. 지금 시험을 코앞에 두고 뭘 하는 거야? 전화기 아이폰에서 후아라니 뭘 대답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라면 당신의 모습이야 어린 나이에 굴 것을 해라. 내게 짜증이 나 전 여기까지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오면 그렇게 서로 사랑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자기 내장에 간을 썰어서 입에 넣어줄 것 같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파요. 시어머니의 침을 바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 남편과 똑같이 생긴 서방이 너무 아련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에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동생이 의논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상봉한 기념일에 선물을 주면 어떻겠냐고요. 해주면 기뻐하실 거예요. 기쁜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얼마나 예쁜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핑계를 대고 계속 챙기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명예대의로 주저하게 되었어요. 막연하게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어머니 사업장에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무백화점을 2바퀴 돌면서 무엇을 고를까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머니의 인성이 드러나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닥 인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작은 며느리에게 아부하는데 막상 서방님은 집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고 계시다니 말이에요. 시댁에만 오면 시댁 체력의 침이고인데 집에선 그런 일이 없다면 말이죠. 몇 달 전에 동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으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누가 동서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연이어 동서의 쇠딱지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술 먹었어. 한심하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오르거나 내릴 때 뒤따라오는 척하며 적삼을 팔다가 갑작스럽게 뒤에서 어떤 음침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를 따라가던 사람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층 위에 있었고 우리를 향해 위협적으로 속삭였어요. 너와 우리 친구 씨는 어디까지 가냐? 라는 말에 너무 놀랐고 그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한 여성처럼 보였어요. 나는 당황해 돌아볼 때 그 여성은 악몽 같은 미소를 짓고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나도 놀라 물었지만 그 여자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며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네요. 나는 도망가고 싶었고 동서도 이 여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아마 동서가 결혼 준비 중인 남자라고 생각되며 동서는 그 여자를 피해 백화점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들리네요. 대천동서는 한마디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모습이 정말 급하다 일파만파 난리인데 정말 조이지만 그래도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창피해지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웨딩 플래너인 사람이 자기 고객과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어이없고 인간적으로도 좀 망한 것 같아요. 저는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 서방님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여자를 떼내고 나서 선물도 못 산 상태에서 동서는 백화점에서 30분 떨어진 카페에서 다시 백화점에 가자고 말하더니 며칠 뒤에 명품 아울렛에 가방을 사주고 나에게 선물로 옷을 사주겠다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심지를 가진 마음을 갖기도 힘들었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은 기분인데 어쩌면 모레요. 그래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동서는 버버리 원피스를 선물해 주었어요. 루이비통 가방 1개와 지갑 1개를 선물 받은 후 가족 회식 중 TV에서 가정주부의 불륜 사건이 방영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남의 상처나 약점을 건드리지 말라는 가치관으로 자란 주인공은 남의 약점을 공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회식이 끝날 즈음 시무 씨가 사업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고백을 했지만 동서는 그 말에 초조하며 반응했다. 다른 이들의 반응과는 달리 동서는 시무의 말을 부담스러워하며 최근 자신의 행동으로 노출된 일에 대해 자성한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큰 애를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 자리는 작은 애가 맡고 우선 한양대 앞에 하남 매장을 오픈할 생각이다. 거기도 작은 애가 직접 운영해 볼 것이다. 인테리어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겠지?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큰 애플만 있냐네. 남편이 하고 있는 산부인과 그거 돈 꽤 들어간 거다. 청담동에 그 정도 건물에 입주시켜서 개헌시켜 주었으면 솔직히 너흰 불만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시어머님이 너무 못 믿어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해외로 2박 3일로 떠나 있을 때였어. 내가 오랜만에 아가씨 때처럼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던 기분으로 옷을 훌떡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잤어. 누구 보는 눈도 없으니까. 혼자 자서 거의 벗다시피 속옷 2개만 입고 잤는데 늦게까지 자다 깨어나 물을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렸어. 유리가 깨져서 얼른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를 치워야 했어. 그때 벨이 울렸어.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기에 나는 제가 옷을 벗고 있음을 깨달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오신 인터폰 화면 모습에 급하게 문을 열었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면서 저는 미쳐버린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미쳐버린 놈, 미쳐버린 놈, 너 같은 애는 본 적이 없어. 너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제대로 돌봐야 해. 그러면서도 저도 죄송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에게 빨리 요가 수발하라고 했어. 내가 시험관 시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더라도 그렇게까지 모욕받을 필요는 없었어. 정말 부끄러운데도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결국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어. 나의 건망증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경영권 이야기만 하시고 그만두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올리려는 거야? 아이야, 나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으니 분명히 이런 거에 기쁘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너는 사업을 하려는 것보다 아이를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무녀가 아니냐? 나는 이미 시험관 시술을 포기했고
시어머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도 이렇게 악의적인 건 모르겠어. 어머님이 준 작은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오래된 속옷이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이야기가요? 7만 6천 원에 입찰하여 산 것이에요. 비싼 거죠. 이것은 자식을 많이 낳은 조선 시대왕 성종을 따르는 요구에 가장 가까운 가문에서 내려온 아들을 낳는 방법이 새겨진 속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더러운 걸레주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것을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사적인 유물이니 교육받은 가문에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딱 맞는 선물이겠죠. 그래서 그 동서년에게 이야기한 건데 공양어머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속이 시린 감정을 참았고 동서년이 착실히 그 속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저는 바로 흥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 속옷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바꿀래 한다는 동서의 말에 저는 무한히 긴장되었어요. 어떻게든 서방님을 만족시키고 싶었는데 서방님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 하셔서 제 마음이 덜 되겠죠. 동서가 그 말에 전혀 관심이 없더군요. 동서가 얼마나 유치하게 마음을 미혹시켜줬어요. 저는 그 말을 참았지만 서방님 이야기를 꺼낸 건 확실히 실수였어요. 그 전날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남편이 좋아하는 홍어 무침과 잡채,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남편의 쌍둥이 동생인 서방님이 이 음식들을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집에 계셨다고 했어요. 시간이 늦었고 거리가 20분 거리라 바로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서방님 집에 갔을 때 9시 30분이었는데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고 계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의 머리는 까치집처럼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 정말 속이 상할 정도로 놀랬어요. 그래서 서방님, 사법고시는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서방님과 결혼하기 전에 서방님 집에서 한 해 동안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제 신랑과 매우 닮은 도련님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주기 싫어서 조용히 전복을 구워 아침마다 서방님과 도련님 각각 놓아주고 돈가스를 만들 때도 직접 빵가루를 입히고 튀겨서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신랑과 신랑 동생에게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님이 이렇게 행동하니 정말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서방님이 고객과 미팅이 있는 이유로 나가셨다고는 했지만 크리스마스에 사발면을 먹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해서 뭐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두었지만 서방님의 상태를 보고 나서 제가 갖고 온 음식을 서빈님께 주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다른 차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딥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민자저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네요. 세상이 왜 이렇게 그대로임이 닿을 정도로 뻔뻔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자신의 모습이 후반 거울에서 나타났는데 저는 여자와 동행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이미 11시를 훨씬 넘어섰으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저와 사는 남편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저렇게 행동한다는 건 제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뛰어들어서 머리카락을 뽑아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에 관여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마구 들던 중 동선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그렇기에 남편께 신세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선은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지는 것을 피하여 엉덩이에 거의 쳐버릴 뻔했어요. 약간 섣부러워가 느껴지는 동선은 곧 샤방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형님 우리 회사에 협찬을 받는 한복명인이 있어요. 그분 명함을 드릴 테니 이번 시모님 결혼식 때 멋진 한복을 입고 가세요. 두 벌을 맞춰 입으세요. 저는 최근 성사시킨 거라서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잘 처리하려는 분에게는 이걸 다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혼자서 찍고요. 거기에 넘어서 친절하게 말씀해주신 동생과 함께 3번 시비롭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란 것을 감사했습니다. 겨울이라서 니트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이 소개해준 한복 가게에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최고급으로 맞추겠다고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가장 비싼 비단을 사러 다니던 중
가게 직원이 제 옷 사이즈를 재는 중에 탈의실에서 나온 여자가 알 낯이다 하며 인사를 건네는데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따라다니자 이런 일에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얘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신지 기억합니다. 저를 소개한 동생이 김진아라고 하니 저도 바로 동서였습니다. 제 궁금증이 많은데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이끌었더니 그 여자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는 제 예상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웨딩 플래너이자 고객이었는데 지금도 나와 동서가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제 함께 자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하려고 거의 반은 미쳐 있답니다. 신랑과 말은 술 먹고 한 번은 실수에 동서가 거의 편집증처럼 나온다네요. 한 번은 실수도 차에서 했답니다. 술 먹고 나서 엉겁결해요. 사실 모모란 실수일 뿐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 여자가 진짜로 좋으면 당장 파혼하지 왜 너랑 결혼 진행을 계속 하겠냐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여성이 신랑을 너무 좋아해서 파혼을 할 순 도저히 없고 신랑감은 제 동서를 천천히 달래면서 떼내는 중이라고 이 예비 신부를 간절히 설득하더라 합니다. 사실 새 신부 자신이 아무리 신랑을 사랑한다 해도 유부녀와 전 신랑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 전부터 힘들게 하는 사람 가망 없다고 친구들은 파우더를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신랑을 사랑한답니다. 너무 사랑하고 또한 한 번 몸바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신랑감이 술만 먹으면 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이래요. 못 참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서가 즐기기가 새 힘줄이고 결혼을 하듯 계속 만나달라고 조르고 있는 중이고요. 안 그러면 상대 여자 측 집안에 다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랍니다. 신랑감이 만사를 대비해 블랙박스 내용도 동영상을 찍어 넘겨주더래요. 차에서 엉겁결에 실수한 모습으로. 아, 나 오지게 걸려든 것 같아라고 우울해 하더랍니다. 동서의 수준이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채야 했지만 말이야 즐거움이 사라져서 동서를 대하는 방법은 거친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을 친 걸 후회했어. 집으로 돌아가서 오황청심환을 씹었어. 못할지 하고 있는 동수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정했어. 그 순간 동서가 카톡을 보내왔어. 한복을 입고 나와줘라고 부탁했어. 마음속으로 이 여자 좀 보자 하고 갔어. 마지막 고쳐야 할 곳이 많아 실내는 다양한 냄새가 나는데 동서의 얼굴이 메스꺼워 보였어. 커피를 가져다 준 뒤 진지하게 얘기했어. 형님,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여자가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 우리가 언제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동서의 얼굴이 밝아졌어. 며칠 전 백화점에서 애인을 처음 만났던 일을 까먹었는데 돌이켜보니 둘이 정말 그랬지. 그런 후 이야기 한 소리처럼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며 웃음이 터졌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고 교활한 악마 같았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웃으면서 날카롭게 뜬 눈을 곱게 뜨고는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고 싶다고 하셨죠. 우리 오픈 전후 전단지를 나눠줄 아줌마 5명을 구하면서 그들에게 3,000원 추가로 주겠어요. 시도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선물 심리가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 대우를 못 받아온 여자에게 눈치를 보다가 그 상황에 대한 보상 심리인가요? 아니면 학력 차이 때문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입술을 깨물며 혼자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 동서가 하품을 하는 그 말에 왜 그러는 건가요? 형님과 저 사이에는 농담도 못하나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일어나자 며칠 후에 전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방님,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했더니 아파트 앞에 편의점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결국 조금씩 운을 뗄까 생각했어요. 가게에 갔을 때 파라솔 안에서 새우깡 하나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 풍경을 보니까 살짝 충격을 받았답니다. 급습적인 풍경이라 제 동생이었다면 한 대 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사람 옆에 의자에 앉았더니 갑자기 묻더라고요. 형수님,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의아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라고 물어보니 어제 동네에서 본가로 돌아오는 길에 감기 기운이 느껴져서 약을 사러 약국에 들렀다가 나오는데 차가 없었다고 해요. 전화해보니까 어디야? 화나. 너 지난번에도 차를 놔두고 온 적 있잖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연모기자 남편인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변한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서방에게 동네에 대한 감정을 물어봤더니 부부 사이의 애정은 사라져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충분한 친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있어서 망설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께 때리기만 하던 관이 울던 데를 둔 채 남편께서 모레 오픈 행사에 꼭 오셔야 한다며 도럽니까 반드시 와야 할 일이 있다고 약속을 받고 시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두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집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더군요. 시어머님이 하신 말이야 아버님 부부와 따님 부부가 곧 결혼한다는 시대 찬미가 와서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에는 결혼식이고 모레는 저희 며느리의 오픈식이라고요. 그 자리에 앉은 지 20분도 되지 않아 나지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어머님께 인사만 드리고 돌아온 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족 여러 사람에게 급한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와야 해. 우리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모두 바쁘더라도 저녁 8시 중식집에서 만나길 바래라고 말이에요. 저녁 8시에 시어머님께서 오시고 남편이 오시고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대 찬미가 흙바닥이 되었답니다. 시아버님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으셨고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잠시 후 동서가 들어오고 10분 후엔 시대 찬미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황미는 바로 시모님의 아들이었어요. 어제 어머니 집에 갔다가 시모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 것 같아서 궁금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신랑에게 전화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제 전화를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유리잔을 들다가 떨어뜨려 옷을 더럽히셨고 손수건으로 닦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모님은 열심히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이성을 잃었고 동서는 당황해서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조용히 동서를 막아 넘어뜨렸어요. 동서는 왜 그렇게 바쁜지, 왜 창피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모님은 행복해 보였지만 내게는 쓸쓸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회사에 우리 동서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이런 상황은 다시 없기를 바래요. 업계든 어느 분야든 못할 작정을 해서 그렇죠. 가족관계 문제를 떠나서 프로의식 재료로서의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져야 합니다. 동서는 2주도 안 되어 엄두리로 돌아왔고 부도 처리되며 빚을 쌓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가장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던 프랜차이즈 대표자로서의 자리에 오르기 하루 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가장 빠르게 처리되었고 위자료로 2,700만 원을 받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모님은 혼자 그 험한 세계를 해치우신 분답게 연포탕을 2번 드신 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셔서 토요일에 결혼식이 무사하게 치러졌습니다. 서방님 아니면 도련님은 이제 다시 우리 집에서 아침 저녁 다 챙기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도련님이 엄청 좋아하는 등심 돈가스를 배불리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드시면서 근처 독서실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가장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제 건망증으로 인해 좀 심하게 구박하시던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마누라에게 속압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 상처를 자기 조카인 것으로 받아들여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말썽이 너무 많이 날 때문입니다. 지난번 걱정스럽고 괴로운 일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시 전 찜질방에서 목말라서 샤워를 하고 갑자기 갈증을 느껴 수건 없이 옷을 벗고 편의 공간으로 향했는데 매우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이 맨드 상태로 휴게실에 가니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유명한 발라 치료 괴물이 나타나 명예를 훼손하다시피 못했습니다.
그가 수영장에서 샤워 후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으로 나가야 하는 규칙도 술술 잊고 철없이 몸만으로 나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 얘기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날 나는 시몬이 마드님의 목소리와 곳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이었습니다. 내 목표는 집안에서 암적인 영향을 끊는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남편과 동생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다시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방님은 내 이야기를 듣자 한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형수야, 나쁜 여자에게 속아 살고 있는 남자도 한심한 놈이지만 참는 남편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자는 너무 한심한 여자이며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야.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